안녕하십니까. 범어도서관 이용자 여러분들. 사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재밌게 한 시간을 수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못하게 된 점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 교실에 있는 이재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오늘 강의는 이 감염병의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밑에 부제목은 이 모든 감염병은 수렵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보면은 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수렵에서부터 많은 질병들이 특히 감염병들이 이 온 부분들 특히 이제 오늘 이야기할 것들은 이 인수공통 감염병 그 부분 지금 특히나 코로나도 이 인수공통 감염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1시간 정도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책을 소개해 드릴 책은 이 인수공통 이 모든 전염병의 열쇠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 말 그대로 이 인수공통 감염병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열해 놓은 것들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실제 이게 지금 뭐 핸드라 바이러스나 에볼라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은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런 인수공통 감염병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이제 저자가 책을 썼기 때문에 미국이나 혹은 또 유럽 쪽에 많이 있는 그런 질병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는 안 맞기 때문에 좀 더 우리나라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지금 범어도서관에 있으니까 제 강의를 들어보시고 또 책이 한번 대여해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좀 더 유익한 내용들을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오늘 강의 내용은 이제 먼저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염병이 뭔가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또 그중에서 아주 일부분인 인수공통 감염병이 또 뭔가를 알아보고 또 각각의 어떤 이 인수공통 감염병의 세균 또 기생충 이 프리온 또 바이러스 이런 데에 대해서 이 각각의 하나의 예를 한 번씩 들어보고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특히나 우리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있죠. 그죠? 이 독감 바이러스 그리고 현재 여러분과 이게 대면하지 못하는 이 비대면을 초래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또 향후에 우리가 어떤 또 이런 새로운 감염병이 또 직면하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감염병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염병 혹은 전염병 영어로는 infectious disease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옛날에는 한 몇 년 전까지만 이게 전염병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게 전염된다 혹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이게 또 너무 조금 어감이 안 좋다고 해서 최근에 와서는 다 감염병으로 통일했습니다. 우리말로. 그래서 감염병, 전염병이 있는데 실제로는 최근에 와서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언어들도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 이 감염병으로 다 통일이 됐고 이 감염병이란 것은 이 미생물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질병을 통틀어서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이제 미생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세균, 또 바이러스, 진균이라는 것은 순우리말로 곰팡이죠, 그죠? 곰팡이, 또 무좀 같은 것도 다 곰팡이입니다. 그리고 또 프리온이라는 것은 실제 다른 것들은 다 살아있는 생물체들입니다. 그런데 이 프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감염성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자체가 어떤 식으로 우리 몸에 침입하게 되면은 이 자체가 감염성이 있어서 질병을 일으키는 이걸 프리온이라고 하고 또 기생충 질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는 아마 여러분들 한 50 혹은 60이 넘으신 분들은 이 기생충 어릴 때 그죠?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랬죠. 약 다 먹어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런 기생충 질환들은 거의 없어지고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된 기생충 질환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 그런 것들이 다 미생물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놈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일으키는 질병을 다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면은 이게 감염병 일으키는 미생물들이 이 우리 몸에 원래 정상적으로 있는 놈들이 이 일으키는 질병이 또 감염병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혹은 외부 미생물이 침입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아는 감염병이라는 개념은 외부에 있는 미생물들이 들어와서 이 일으키는 질병을 다 감염병이라 하는데 실제적으로 또 이런 어떤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살던 놈들이 일으키는 그런 감염병들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인 감염병을 한번 알아보면은 실제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그런 미생물을 정상균물이라고 합니다. 정상균물이. 그래서 이런 정상균물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 몸에 보면은 뭐 제일 우리 정상 규모가 제일 많은 것은 위장관 중에 대장입니다. 대장. 사실 우리가 이 아침에 일어나거나 혹은 대변을 볼 때 거의 한 약 3분의 1 정도가 그 세균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이 존재하는 정상 규모의 위치는 이게 대장입니다. 대장. 그리고 또 피부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이런 세균들이 살고 있고 또 호흡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뇨기, 생식기 이런 데 다 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실제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 숫자, 우리 몸의 세포 숫자, 미생물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는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우리 몸의 세포가 하나라면은 미생물이 10개가 있다. 혹은 또 1대3, 1대1 정도입니다. 즉 이 말은 내가 난지 미생물이 내 몸에 누가 주인인지를 잘 모를 정도입니다. 실제 이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과 이 인간, 나는 서로 공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놈들이 정상일 때는 서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이유든지 예를 들면 면역이 약화된다든지 우리가 항생제를 먹는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은 이놈들이 갑자기 이 감염균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염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대장에 살고 있는 건 원래 대장균은 대장에 살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놈들이 이 앞 똥내로 이사를 와가지고는 요로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 또 혹은 여러분들이 아마 수술 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전신 마취를 하고 난 다음에 깰 때 꼭 기침을 하라고 하죠. 그죠? 병원에서. 그게 왜 기침을 하라고 하는가 하면은 수술 후에 상부호흡기, 즉 우리가 이 위에 상부호흡기에 살고 있던 것들이 균들이 기침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속 마취 상태로 있게 되면 내려갑니다. 폐까지. 그러면 그놈들이 이 폐렴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계속 기침을 하라고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놈들은 다 우리 몸에 살고 있는 그런 정상 균물에 의한 그런 감염병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의 이 감염병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실제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미생물인 감염병을 다 우리가 이제 전염병 혹은 감염병 이렇게 다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세균 같은 경우는 결핵, 우리 몸에 살고 있지 않는 놈들이죠. 그죠? 결핵이나 장티푸스, 뭐 지금 이제 가을철 되니까 쩌쭈가무시증 이런 것들이 다 세균입니다. 이 우리말로 이런 연병알 이런 말 있죠. 그죠? 이런 연병. 연병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장티푸스를 우리 우리말로 연병이라고 합니다. 연병. 그런 것처럼 이런 놈들 세균 또 바이러스, 홍역, 볼거리, 풍진 이것은 잘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어린애들한테 문제가 되는 것들이고 또 무좀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외부에 의해서 들어온 것인데 또 몇 년 전에 우리가 또 이명박 정권 때 그때 광우병 때 한 번 또 홍역을 치렀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다 들어온 놈들이고 이런 놈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한테서 오는 것도 있고 동물에서 오는 것도 있고 물이나 음식물을 먹고 이 또 감염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식중독이랍니다. 식중독. 그리고 또 환경에서 흙이나 혹은 물, 뭐 토양 이런 데서 오는 것들이 있고 또 모기나 찐득이 이런 데 물려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외부 미생물이 우리 몸을 왜 침입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침입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놈들은 그놈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서로 사이좋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이놈들이 굳이 우리 몸에 와서 병을 일으키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거는 실제 이놈들이 이런 감염병 일으키는 이런 미생물들이 우리를 먹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뭔가 우리 면역 체계만 잘 이겨내면은 우리는 훌륭한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우리 몸을 침입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본다면은 이 미생물하고 사람은 계속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사실 이런 데 걸리면 다 감염병이 옛날에는 요새는 이제 암이 이 사망률 1위지만 옛날엔 감염병이 다 1위였었습니다. 다 대부분 이런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다 죽었는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세균 같은 경우는 이 항생제가 한 1940년대 개발됐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완전히 거의 없어지는 질병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또
이 부분도 아직도 또 이제 이놈들이 내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인류가 있는 한 계속해서 이런 미생물과 인류는 계속해서 싸울 겁니다. 지금도 코로나하고도 싸우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러 가지 외부 미생물의 유래가 동물에서 오는 것이에요. 동물.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떼서 보면은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공통 감염병은 것은 말 그대로 사람하고 동물입니다. 다 같이 공통으로 감염을 일으키는 그런 미생물 인수공통 병원 체력하고 일으키는 질병을 감염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로부터 사람에서 전파돼서 발생하는 감염병을 인수공통 감염병이라 하는데, 실제 밑에 그림 보시면은 기존 사람 감염병의 한 60% 정도가 이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종 감염병이 나오면은 75% 정도가 다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한 5종 정도가 새롭게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동물들한테서 계속 감염을 일으키고 있다가 사람한테 넘어오는 것들이 세계적으로 최소한 5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매년. 그리고 또 생물태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인수공통 감염증. 근데 이 중에서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기존 사람 감염이 한 60% 정도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실제 이 동물에서 바로 사람한테 넘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질병을 일으키는 거 있고, 두 번째는 동물에서 사람한테 일단 넘어왔어요. 그런 다음에 사람 전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 더 무서운 거죠. 지금 코로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지금 박쥐에서 왔거든요. 다음에 박쥐에서 사람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작년 연말에 중국에서 발표할 때는 박쥐나 혹은 이에서 사람으로 넘어올 수 있는데 사람 전파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안심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 전파가 일어나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오늘 보니까 한 2,700만 명 정도가 지금 감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부분 이 두 개를 또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인수공통 감염이라는 것은 지금 사람에서 일으키는 미생물 질병을 일으키는 것 한 1,400종, 그 중에서 한 60% 정도 되죠, 그죠? 이 정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이게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이 매개체의 서식지가 파괴된, 즉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한 87억 명 정도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인간이 사는 지역이 확장이 돼가는 거예요. 생태계가 파괴되니까 얘들이 살 수 있는 지역과 자꾸 겹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들에서 동물로 오고 동물에서 사람으로 오는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조류 이동. 이게 보면은 제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겨울철에 이 철새들이 있죠, 그죠? 철새들이 이동해 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 조류 독감, 이런 거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고, 또 여행 가서 우리가 동남아 가서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수입되는 질병 중에 많은 것들이 이 황열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열병, 댕기열 이런 것들이 다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직접적으로 동물에 접촉해서 우리한테 오는 게 있고, 또 기후변화가 생기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기, 진드기 이런 것들이 서식처가 달라지게 됩니다. 확장이 되거나 혹은 이동이 하게 되게.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한 70년대, 80년대 말라리아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말라리아가 지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돌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기후 변화고, 또 하나가 예를 들면은 다른 어떤 모기나 찐득이 같은 게 서식지가 이동함으로 해서 옛날에는 없는 질병들이 새로 출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역에 의해서 새로 수입되는 질병들, 이런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이런 인수공통 감염병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사람한테만 일으키는 감염병이 있고, 인수공통 감염병, 오늘 주제죠, 그죠? 보시면은 미생물 감염이란 것은 병원체마다, 즉 미생물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숙주 범위가 있어요. 즉 사람한테만 살 수 있고, 예를 들면 토끼한테만 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범위가 다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밑에 한번 보시면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A, B, C, D가 있는데,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는 숙주 범위가 이렇게 넓어요. 오리, 닭, 웬갖 것들 다 됩니다. 근데 인플루엔자 B 바이러스는 사람, 돼지, 물개, 이렇게 딱
숙주 범위들이 각각의 미생물들이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숙주 범위들이 어느 정도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게 미생물의 숙주 범위가 이 사람하고 동물이 다 되는 겁니다. 즉 이놈들은 사람한테서 살 수 있고 동물한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인수 공통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 있는 예를 들면 이질, 요새는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질이나 장티푸스 같은 것들, 홍역, 소아마비, 천연두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만 질병을 일으킵니다. 동물에는 이런 질병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놈들은 다 숙주 범위가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고,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인수 공통감염병이라는 것은 이 요원들이 살 수 있는 범위들이 사람하고 동물에게 다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또 두 가지 나눈다 했죠, 그죠? 이 인수 공통감염병 중에서 동물에서 사람한테 직접 넘어와서 질병을 일으킨 놈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 뇌염, 쭈쭈가무시증 이런 것들은 모기, 일본 뇌염 모기죠, 그죠? 다음에 일본 뇌염에 걸린 사람에서 또 다시 사람은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직접 해서 이런 모기나 찐득이에서 직접 넘어가는 그 사람한테 오는 것들, 그리고 이 한탄 바이러스, 서울 바이러스 이건 뭔가 하면은 신정후 출혈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놈들은 이 공기, 비말을 통해서 사람한테 넘어오고 그걸 또 이 신정후 출혈에 걸린 사람으로부터 다시 사람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니사키스라는 것은 이것은 기생충 질환이고 또 광견병 있죠, 그죠? 요새는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광견병들은 한 10년 동안 발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직접적으로 동물에서 접촉해서 이 미친 개한테 물리거나 또 너구리 같은데 이 광견병 바이러스를 가진 너구리한테 물리거나 또 이렇게 해서 넘어오는 경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은 쉽게 차단이 됩니다. 즉 동물에서 사람 넘어온 이 고리만 차단시키면은 실제 이것은 이 폭발 감염이나 세계적 유행, 즉 팬데믹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일단은 동물에서 사람한테 와요. 그리고 사람에서 다시 사람으로 전파돼가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그죠? 코비드19 이런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박쥐에서 사람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것만 있다면, 그 단계만 있다면 박쥐와 사람 접촉만 안 하면 됐죠, 그죠? 근데 박쥐에서 사람에서 와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렇게 되면은 이 폭발 감염이나 팬데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특히나 문제가 되는 그런 인수 공통 감염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게 이 조류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살모넬라나 캠필로박터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브루셀라, 특히나 이게 성접촉일 수 있는 HIV, 이 후천 면역 결핍증이 있죠, 그죠? 이런 경우가 다 이런 이 처음에는 동물에서 사람한테 왔다가 사람 전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세계적 유행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서론으로 하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씩 이게 어떤 인수 공통감염 예들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균에 의한 인수 공통 감염병은 이만큼 많습니다. 사실 이것도 다 제가 못 적었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여러분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이게 살모넬라증이라는 게 있어요. 살모넬라 균에 의한 것들. 이거는 주로 살모넬라들은 이 닭에는 질병을 거의 일으키지 않고 혹은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닭이나 계란에 많아요. 그래서 이런 놈들이 또 우리 몸에 감염이 오게 되면은 이게 살모넬라증이라 해서 설사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요 두 그림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가정에서 이런 파충류들 키우는 꼬맹이들이 다 좋아하니까 파충류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 요 놈들이 다 이런 살모넬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쁘다고는 뽀뽀하고 이렇게 하면은 살모넬라가 이렇게 우리 입을 통해서 위장관으로 내려가서 이 감염이 일어나서 설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어린 애들, 아주 어린 애들을 키우는 집에서는 이런 파충류, 거북들 이런 파충류들을 안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세균에 의한 인수 공통 감염병은 우리가 치료제에 항생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치료가 됩니다. 어느 정도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크게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인수 공통 감염병 중에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게, 가장 유명한 것은 중에 하나가 이 흑사병, 패스트입니다. 얘는 이 옐시니아 페스티스라는 패스트 균이 있습니다. 이 균이
이 쥐들이 이 패스트균을 가지고 있다가 또 이 벼룩이나 이런 놈들이 온데 뛰어다니면서 다 전파를 시키고 또 그렇게 전파된 쥐나 이런 놈들이 있으면 벼룩이 물거나 호흡기 전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한테서. 그렇게 되면은 이 피부, 장기 출혈이 일어나 가지고는 이 조직이 다 이게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검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흑사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흑사병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출혈되고 다 이게 조직이 썩어 가지고 괴사라고 합니다. 괴사.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는 이 보시면은 한 3차례에서 세계적 유행이 있었어요. 한 500년대 시작해서 완전 전 세계를 한번 휩쓰는 게 있었고 1400년, 1320년대 이때 한 5년 동안에 유럽 인구 한 5천만 명 또 확 이 사망한 경우 있고 또 세 번째가 이 최근에 맞는 게 1860년대 이 중국 광동성이 시작해서 이게 아시아에서 시작해서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에 다 퍼져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제일 최근에는 2달 전에 중국에서 이 환자가 이 4명이 발생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한 뭐 500년대, 1400년대, 1900년대만 하더라도 이것들이 항생제가 없을 때는 이만큼씩 막 죽어나갔습니다. 세계적으로 휩쓸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항생제는 생각보다 잘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때문에 사라지고 없지만 아직도 이 균은 남아있어 가지고는 아주 시골 같은 데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아직도 이 간혹 이렇게 환자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 인수공통 감염병을 일으키는 그런 놈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생충입니다. 기생충. 여러분들 회 좋아하시죠? 근데 지금 어떤 분들은 제 집사람만 해도 안 하고 회, 즉 장어회는 안 먹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놈 때문에. 이 아니사키스증. 이게 지금 최근에는 없는데 또 한동안 이게 한 10년, 20년 전인가 또 언론에 엄청 떠들었어요. 이 회 먹으면은 기생충 감염돼 가지고는 또 이 내시경 해가지고는 기생충 끄집어내야 된다고.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또 뇌리에 박히는지 집사람은 안 먹더라고요. 저는 아직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인수공통 감염병 중에서 기생충에서 이 아니사키스라는 게 있는데 이놈은 이런 사이클을 돌아요. 즉 새우나 갑각류가 있다가 이놈들이 또 요놈이 생선의 열을 잡아먹고 새우를 잡아먹고 또 돌고래나 고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 사이클을 도는데 여기서 사람이 회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요런 놈이 사람한테 가서 확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를 먹고 난 뒤에 한 몇 시간 안 걸립니다. 저녁에 뭐 소주하고 회하고 먹고 저녁에 한 집에 가서 자려고 한 10시, 11시쯤 돼가 갑자기 막 위가 막 아프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가서 이 응급실에 가서 이렇게 이제 내시경을 해보면은 얘가 위벽에 콱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내시경으로 뜯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경우도 실제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얘들은 이 고래나 이런 데서 이제 사는 1사이클로 돌면서 사는 놈들인데 아주 이게 우연찮게 잘못 경상놈을 아다리라 하죠. 되면은 이런 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인수공통 감염병의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또 나오는 게 이제 광우병입니다. 광우병. 광우병이란 것은 이거는 말 그대로 미친 소잖아요, 그죠? 광우.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광우병에 걸린 소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좀 더 고상한 말로는 이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이랍니다. 사람한테서. 이놈들은 아까서 뭐 프리온이라는 것인데 이 놈은 원래는 이 사람도 이런 단백질을 정상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놈이 구조가 살짝 바뀌게 되면 이게 바로 프리온 이 감염성 단백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우리가 먹거나 혹은 어떤 식으로 되게 되면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정상이었던 이런 어떤 단백질의 구조를 이렇게 다 바꾸게 돼요. 바꾸게 돼 가지고는 나중에 뇌 같은 데서는 이 구멍이 뻥뻥뻥뻥 뚫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이게 이 광우병 환자 발생은 없습니다. 이때까지. 근데 이게 아주 이 산발적으로 나오는 것을 이게 산발성 크로이츠펠트 야코병 이 뇌 사진이 있는데 뇌는 똑같아요. 근데 이게 원인이 이게 아주 그냥 이 광우병에 걸린 혹은 동물의 어떤 인수공통 감염병 오는 것을 먹었느냐 혹은 안 그러면 그냥 이 아주 원인은 모르게 그렇게 왔느냐에 따라서 이게 산발성이냐 변형이냐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도 이 인수공통 감염병 하나의 예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이 광우병은 우리나라에 발생 없지만은
이런 식의 어떤 해면상 뇌 질환들은 매년 한 우리나라에서 10건에서 한 50건 정도 항상 나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실제적으로 인수공통감염병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바이러스잖아요. 그죠? 이 바이러스한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알잖아요. 조류독감. 다 독감 붙이고. 이게 독감이란 것은 다 바이러스 이름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왔는 이게 코비드19 그리고 사스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고, 이 에볼라 출혈이라는 것은 이거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질환. 이런 것들이 다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HIV,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에이즈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이놈은 인수공통 감염병에서는 어디에서 동물에서 왔겠죠, 그죠? 보시면은 처음에는 얘들이 이 원숭이 면역 결핍 바이러스로서 원숭이들한테만 돌아다니는 질환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원숭이에서 다시 침팬지로 왔어요. 요 시기가 한 1900년대 초 정도 될지 그 전에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이 원숭이 면역 결핍 바이러스가 침팬지 와서 이게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침팬지에서 사람한테 온 겁니다. 요 시기가 보면 1921년이에요. 이게 지금 인수공통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잘 연구된 게 요 시기적으로 잘 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원숭이한테 있다가 또 침팬지한테 와가지고 침팬지에서 다시 사람한테 온 거야. 그래서 요 시기가 1921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만 하더라도 침팬지 사람한테 온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사람 전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엄청나게 거의 세계적으로 한 6천만 명 정도가 HIV 감염증을 앓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넘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입니다. 에볼라 출혈열을 일으키는 건데, 이놈은 출혈열이라고 말 그대로입니다. 출혈. 우리 몸에서 출혈, 피도 나고 열 팔팔 나면서 피 터져가 죽는 질병,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볼라 출혈에서는 이것은 에볼라 바이러스인데, 이 알려지기는 이것도 1976년도에 이 아프리카 자이레 수단 여기서 한 550명이 이 출혈열이 나온 거야.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는 거의 다 죽은 거예요. 환자들 엄청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이만큼 550명 진단대가 430명씩 사망하는 질환들이 사실 잘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뭔가를 조사해 보니까 이게 바이러스 이렇게 생긴 바이러스. 그래서 이놈들도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쥐하고 원숭이 한테만 도는 그런 질병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한테 와가지고는 이게 이제 에볼라 출혈열로 이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보면은 한 50년 동안에 37번의 아프리카 이 폭발 감염이 있었어요. 이거는 주로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로 이게 아프리카에 있으니까 이건 아프리카에서 다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한테서는 이런 이런 쥐, 원숭이와 접촉, 감염되어 있는 놈하고 접촉하거나 또 얘는 사람한테까지 와요. 그래서 이 걸린 사람이 어떤 혈액이나 분비물과 접촉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돼가지고는 나중에 장기들이 다 막 출혈이 되고 또 열도 펄펄 나고 그렇게 해서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우리가 코비드19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증의 중증 감염증에 렘데시빌이라는 약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 에볼라 출혈열의 치료제로 워낙 사망률이 높으니까 여기 치료제로 개발하다가 중단한 것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지금 쓰고 있는 렘데시빌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워낙 이게 악명 높아가지고는 이 옛날에 아웃브레이크라는 영화까지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감 이야기입니다. 독감 이야기. 이 아까 인수공통 감염 가장 세균적으로 가장 악명 높은 것은 패스트 흑사병이 있었고, 또 두 번째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또 악명 높은 것이 코로나 전에는 이 스페인 독감입니다. 독감 바이러스. 이 보시면은 이 스페인 독감은 1918년도에 이게 미국의 추진학원이 미군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이때 한번 딱 발생하고는 67만 명 죽었어요. 그리고 이게 세계적으로 퍼져가지고는 이게 전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 5억 명 정도가 감염이 되고,
그중에서 한 5천만 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세계 인구의 한 1%가 죽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얘는 이 독감 바이러스라는 것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인플루엔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 B, C, D가 있는데 이런 스페인 독감이 일으킨 것은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입니다. 이 당시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보고가 있어요. 1919년도에 우리가 이 3.1 운동이 일어난 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 18년 10월부터 19년 1월까지 한 석 달, 넉 달 동안에 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한 1,500만 명 정도가 됐답니다.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이 스페인 독감에 걸렸어요, 환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 환자들 중에서 한 14만 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엄청 죽었죠, 그죠?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이게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 이 시기에 돌았을 때 14만 명, 그 겨울철에 14만 명도가 죽는 그 상황에서 실제 이게 3.1 운동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굉장히 그걸 높게,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염병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 되면 사실 지금 우리 코로나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한 5천만 명이 넘는 인구 중에서 지금 우리 2만 명이죠, 그죠? 2만 명 정도가 감염돼도 지금 온 나라 이렇게 막 다 들썩이고 이런데 지금 그 당시에 14만 명 정도가 죽어나간 이 상황에서도 이 3.1 운동을 한 이 우리 선조들, 이 조상들 굉장한 분들이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있게 여러분들이 감기, 독감 구분하세요? 어떠십니까? 내가 감기 걸렸다. 내가 독감 걸렸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이 느끼는 거는 이 증상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그걸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감기와 독감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감기는 말 그대로 이게 상부호흡기 감염입니다. 즉 이 기침, 콧물, 열은 거의 안 나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국한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나오는 이런 증상이, 이런 식의 어떤 그게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말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기 호흡기 쪽에 상부 호흡기에서 증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호흡기의 세포를 파괴하고 그러면서 바이러스, 우리 몸이 또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 바이러스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이 나오고 이 사이토카인들이 이런 증상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즉 독감은 이런 것들 때문에 전신 증상이 나타나요. 열나고 또 근육통, 뭐 이렇게 기침, 기본적인 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부호흡기의 증상들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 전신 증상, 이 열부터 해서 근육통, 뭐 오한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독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 독감에는 1918년도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당시에 사진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 뭐 차이가 납니까? 이 당시에 우리 지금하고 여러분들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시면 뭔가 공통점이 보이죠. 마스크. 다 알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이런 이 비말 감염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그 당시에도 알고 그렇게 해서 다 마스크를 끼고 다녔습니다. 근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보면은 이게 왜 인수공통 감염병이는 이놈은 이렇게 생겼어요. 유전자가 이게 하나의 어떤 유전체가 하나로 쭉 연결된 것이 아니고 각각가 이렇게 분절되어 있습니다. 8개가. 요놈들이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가 A라는 놈이 있고 B, 예를 들면 1번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가 2번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가 있으면 두 개가 한 세포를 감염시키게 되면은 요놈들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새로운 하나가 탄생하는 겁니다.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새로운 3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18년도에 나타난 그때 스페인 독감의 바이러스는 조류독감 바이러스도 왔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게 이제 팬데믹이 보통 이 인플루엔자는 독감의 팬데믹은 10년에서 한 40년 주기로 나타나거든요. 보시면은 1957년, 60년대, 70년대 뭐 이렇게 해서 10년, 20년 주기로 이게 세계적 유행이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이 2009년도에 신종플루라는 걸 또 우리가 또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놈들은 보면은 바이러스가 이 하나의 바이러스가 쭉 온 게 아니고 이것들이 막 섞였어요. 그래서 조류독감에서 처음에는 조류에서 온 놈들, 다음에 돼지에서 온 놈들 막 섞여가지고는 이런 신종플루라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탄생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제일 처음에는 이 조류에서 왔어요. 조류에서 사람한테 왔다가 조류, 돼지, 사람, 조류, 돼지, 돼지, 사람 이렇게 해서 계속 이것들이 돌면서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막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신종플루 금방 말씀 2009년도에 이 신종플루가 나타난 것은 미국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그런 처음에 이게 4월 달에 2009년 4월 달에 미국에서 나타났지만 결국은 74국 3만 명 환자가 보고된 것처럼 또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4월 26일 날 멕시코 여행 갔다 온 사람이 처음 들어와 가지고 이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신종 플루를 일으킨 바이러스를 보면은 이놈들은 4개의 바이러스가 조합이 돼 가서 하나의 바이러스, 새로운 바이러스가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 계속 사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으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면역 체계를 벌써 우리 몸에 계속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중 면역이 있어서 괜찮은데 완전 이렇게 4개의 바이러스가 섞인 새로운 바이러스가 탄생하게 되면은 이게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문제가 세계적으로 또 다 휩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얘도 역시나 돼지에서 사람한테 왔는데 요것만 되면 크게 문제가 안 돼. 결국은 또 사람 전파가 일어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류독감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또 1997년에 홍콩에서 이제 조류독감이 한번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15개국에서 450명, 270명 사망, 이것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독감 바이러스, 사람 독감 바이러스는 전파력은 높지만 사망률은 낮습니다. 그런데 이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전파력은 낮은 반면에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만 보더라도 이 지금 다 매몰처분하고 있죠. 지금도 실제적으로 이게 조류독감이 돌게 되면은 혹시라도 이게 사람 전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 지금 매몰처분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앞에 말씀드린 스페인 독감이나 혹은 또 조류 독감이나 또 혹은 금방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신종플루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 대처할 수가 있어요. 왜? 치료제가 있잖아. 타미플루. 아마 여러분들 신종플루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이 타미플루를 복용한 경험이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사실 저도 그때 먹었거든요. 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타미플루도 있고 또 레렌자라는 것도 이거는 이제 스프레이하는 게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그래도 우리가 치료제도 있고 백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한 놈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2020년도에 지금 전부 다 문제가 되고 세계적인 문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놈은 말 그대로 이게 RNA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바이러스는 핵산을 DNA를 가지고 있느냐 혹은 RNA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 얘는 RNA 바이러스고 이 코로나 이게 태양 왕관을 닮았다. 이게 태양입니다. 환. 이렇게 봅니다. 왕관을 닮았다 해서 이 코로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원래 얘는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수십 종이 있어요. 그중에 가장 흔한 게 리노 바이러스가 있고 두 번째 흔한 게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마 이 그냥 일반 감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마 평생 살면서 몇 번은 아마 여러분들이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2002년도, 2012년도, 19년도에 보면은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맞는데 감기 바이러스와는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는 거예요. 출현한 겁니다. 사스, 메르스, 지금 코비드19 이런 놈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사스, 메르스, 코비드 하는 것은 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이놈들은 원래는 감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돼야 되는데 얘들도 계속해서 돌연변이가 생기고 계속 진화를 해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온 거예요. 즉 이놈들은 새로운 바이러스라는 것은 원래는 사람한테 도는 것은 감기 바이러스 끝납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은 이 박쥐죠. 그죠? 원래는 얘들은 박쥐에서 살아야 될 놈들이에요. 그런데 박쥐에서 살아야 될 놈들이 사람한테 오니까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바이러스에 노출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스는 2002년도에 중국에서 나왔고 또 이것도 역시 보면은 다 이게 다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는 다 비말 감염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스만 하더라도 치사율이 한 10% 정도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다음에 메르스알도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한 20%지만 중동에서는 3, 40%까지 됐습니다. 근데 코비드는 낮죠,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뒤에 말씀드린 한 1.6% 정도 됩니다. 사망 치사율이. 그래서 보면은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지금 악명 높은 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비드 19입니다. 얘는 치사율은 낮지만 전파력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휩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놈들도 다 박쥐로부터 와가지고는 사람한테 오고 또 사람 간의 전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세계적 팬데믹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밑에 보시면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치료제 백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가 가능한데 이놈들은 아직 이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게 전혀 우리가 지금 대처하지 못하고 예방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19 해가지고 코비드 19가 정식 명칭입니다. 그냥 우리는 코로나 19라고 보통 부르지만 얘 바이러스의 정식 명칭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입니다. 요게 우리가 이제 정식 명칭을 사스코브2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는 작년 겨울에 중국에서 이게 실제적으로 실제 인위적으로 만든 바이러스냐 혹은 또 박쥐로부터 나온 거냐 이거는 아직까지 뭐라고 뚜렷한 결론이 안 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순간에 중국에서 박쥐로부터 왔다라는 것이고 잠복기는 실제 2에서 14일 최장 14일입니다. 근데 실제는 거의 한 5일 이내로 보시면 돼. 무증상도 많죠, 그죠? 또 사망도 많고. 얘는 다른 바이러스와 앞에 있는 이 사스, 메르스와는 좀 다르게 아주 증상들이 이게 워낙 이게 케이스가 많다 보니 2천만 명 이상 감염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주요 증상에 대한 것이 처음에는 열부터 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열부터 난다. 그리고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또 이제 앓고 난 사람들의 후유증이 처음에는 사망률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지금 워낙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이제 치료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 후유증이 또 아직도 이게 굉장히 또 많이 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스파이크가 있어요. 바이러스가. 그런 상황에서 이 스파이크가 우리 몸에 있는 ACE2라는 여기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감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 드린 거 하면은 뇌졸중을 앓고 있는 환자, 담배 피우는 사람, 저도 A형갑니다. 저 같은 사람, 그리고 당뇨 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 몸의 세포에서 이 ACE2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즉 그러면은 이놈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다가 그냥 무증상으로 혹은 감염이 안 일어나고 불발 감염으로 끝날 수가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게 특히나 이 결합이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 결합이 잘 되기 때문에 감염도 더 쉽게 일어나서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고 또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히나 더 조심하시고 잘 보시면 이것들이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진단은 다 여러분들 하도 언론에서 얘기했고 지금 보면은 치료제가 아까 말씀드린 렘데시비르 하는 거 이거는 아까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하다가 개발을 하다가 중단한 약인데 그것들이 지금 이 중증 환자에 쓰이게 되고 한 병에 지금 한 40몇만 원 그래서 한 사람 치료한 한 500만 원 정도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백신 개발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지금 올 8월까지 임상 1상 이상 끝나고 3상까지 간 게 한 6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WHO에서는 내년 연말까지 이 백신 20억 명한테 맞출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그 말은 내년 연말까지 되더라도 이게 백신이 개발은 분명히 될 것인데 이게 전 세계 인구가 다 맞을 만큼 분량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그 말은 이게 앞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우리하고 같이 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날짜로 봤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21,500명, 사망자가 340명, 세계는 2,700만 명, 89만 명, 90만 명, 아마 거의 곧 100만 명 돌파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게 참 악명이 높죠. 그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또 이게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렇게 유형을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과학자들. 그래 보니까는 우리가 대구에서 제일 처음에 대구에서 신천지 돌았던 것들은 V형이에요. V형. 근데 지금 도는 것들은 GH형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세포에서 증식이 잘 되고 전파력이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 우리나라에서 이것들이 지금 유럽에 돌다가 우리나라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이게 미국이나 이런 데서 다 세계적으로 도는 게 거의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 이 형이 가장 이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그 전에 돌드는 것보다 얘는 계속해서 돌연변이들이 나가지고는 전파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그 세균 혹은 또 바이러스 이런 것들 다 말씀드렸지만 이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것 자체는 실제 이게 지금 아까 금방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다른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이런 것처럼 이놈들은 매년 5종 정도가 우리한테 온다 했죠. 그죠? 그래서 이놈들을 이 오는 이유가 알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는 못 오게 막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런 것들이 출현할 수 있는 원인들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여기서 잘 보시면은 전부 다 이유들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욕심. 사람이 욕심만 안 내고 생태계에서 잘 우리가 같이 살아간다면 동물들, 야생동물과 같이 살아간다면은 이런 것들의 지금 인수공통감염병은 우리하고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시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생태계 파괴, 경작지 증가 다 파괴하고 하니까는 여기서 살던 놈들이 하고 사람하고 겹치는 겁니다.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오는 것들. 두 번째는 집중식 가축 사육. 지금 우리가 닭, 돼지, 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키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닭은 우리나라에 1년에 한 몇 마리 키울 것 같아요? 1억 마리가 넘습니다. 여러분들이 치킨 몇 마리 드시는 거 1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숫자가 나타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만큼 많은 우리가 육식을 섭취하다 보니까 이 집중식 가축 사육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다 보니까 이놈들이 또 이게 면역력도 약화되고 그렇게 해서 얘들을 질병이 증가해서 또 사람한테 넘어오는 그런 경우도 지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또 기후변화. 우리가 또 결국은 또 생태계 다 파괴내 기후변화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모기, 찐득이 이런 것들이 서식이 환경이 변화돼 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것들. 또 지금 이거는 사실 거의 많이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인수공통 감염병이 출현한다는 것은 결국은 다 인간의 욕심이 과하기 때문에 이런 인수공통 감염병이 오게 되고 이것 때문에 결국 그 욕심이 화근이 돼서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인이 다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 새로운 신변종 감염병이 어떤 것들이 앞으로 출현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있죠. 그죠? 지금 사스, 메르스, 코비드 19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오겠습니까? 또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생태계 파괴에서 야생동물하고 사람 접촉 빈도는 분명히 계속해서 증가될 것이고 또 지금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다 중국에서 왔는데 또 저 어디 밀림 어디 아마존 밀림에서도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언제든지 올 수 있는 확률은 항상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감 바이러스입니다. 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들이 막 섞이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하는데 이때까지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세계적 대유행은 한 10년, 40년 주기로 일어나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 10년 주기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짧아져요. 그래서 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어떤 새로운 것들이 또 나타날지는 우리도 예측 불가능하고 또 항상 그 위험성은 안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세 번째 나오는 것은 이 찐득이나 혹은 모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황열이나 댕기열 바이러스 같은 동남아에 있거든요. 근데 그놈들이 옮기는 모기들이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서식해서 살 수 있다면은 실제 또 그것들은 우리나라에서 또다시 황열병이나 댕기열병들이 또 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항구나 이런 데서는 그 모기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항상 채집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근데 지금은 이 SFTS라고 지금 처음에는 제주에서 나왔는데 이게 찐득이 맥입니다. 바이러스인데 이런 놈들도 지금 계속 출현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에 의한 그런 매개체, 즉 찐득이나 모기나 뭐 벼룩 이런 것들이 환경 변화에서 올 수 있는 발생 항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 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것들이 바이러스한 것들이 가장 큰 부분이고 또 다음 나오는 것이 이 사실 저는 이게 세균학자입니다. 세균학자다 보니까 이게 수포박테리아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균에 의한 감염증은 1940년도에 항생제가 개발되고 그러고 난 뒤에 써보니까 너무너무 잘 들어가지고는 이 세균 감염증은 해결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근데 지금 와서는 실제 이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망하는 것보다 이 항생제 내성 수포박테리아에 의한 사망률이 실제는 더 높아요. 그래서 이 영국에 있는 짐 오닐이라는 사람이 2050년 되면은 세계 인구의 1,000만 명이 매년 죽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실제 이거는 아마도 이 예측인데 1,000만 명까지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이건 좀 높게 잡은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게 매년 지금 보세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도 지금 거의 뭐 한 100만 명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슈퍼박테리아에서 1,000만 명이 매년 죽는다. 엄청난 겁니다. 실제 이것들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슈퍼박테리아라는 것은 모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 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박테리아. 이것들은 지금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애들 혹은 또 이제 노약자들이 병원에 출입하는 것을 자제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은 병원에 뭐 워낙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 주로 많이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곳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병원에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신변종 감염병은 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들, 이런 세균에 의한 것들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주위에 위험성은 항상 가지고 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우리가 인류가 안고 가야 될 그런 어떤 질환들이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런 데 대한 것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 오늘 뭐 제 수업은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하고 직접 또 만나 뵙고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해서 조금 아쉬운 그런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